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김용민 브리핑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주간 방송 종합편을 보내드립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심심할 땐 좀 봐라. 피곤할 땐, 짜증날 땐 좀 봐라. 배고플 땐 좀 봐라. 화가 날 땐, 우울할 땐 좀 봐라. 좀 봐라. 좀 봐라. 좀바라가 뭔데? 유튜브에서 좀바라를 검색해봐. 무료로 웹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는 채널 좀바라 TV.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우와, 우리 집 말고 부모님 집까지 두 집에 월 10,000원이라고요? 식당, 노래방, 임용실 같은 상가와 숙박업소, 사무실, 공장, 창고, 목조주택까지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최저임금, 꼼수, 불법 신고하세요. 최저임금 올랐다는데 내 월급만 안 올랐네. 신고하세요. 민중당 최저임금 119 운동본부.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시킨다고? 신고하세요. 민중당 최저임금 119 운동본부. 근로시간 줄이기, 식대 기본급에 끼워 넣기. 신고하세요. 070-5118-2119. 카카오톡 검색창에 최저임금 119 운동본부를 검색하세요. 최저임금 지키는 민중당. 이제 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요? 예, 오늘 월요 경제학 시간이죠. 그래서 오늘은 모처럼 매일 청취자 여러분들과 나눴던 좀 험악한 경제 현실 이야기에서 좀 벗어나서요. 따뜻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전에. 이완배 선배님도 저기 돗자리를 까셔야겠어요. 또 뭘 제가 맞춘 게 있나요? 미국 철강. 예. 네. 한 10개 예상했는데 하나 맞았습니다. 별 말씀을요. 이거 말이죠. 조중동이 어떻게 보도하나 봤더니 예상치 못했다느니 그러면서 일본이 빅엿을 먹었다느니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그야말로 헛발질한 거 이거에 대해서는 일체의 고해성사를 한다든지 반성을 한다든지 그런 게 없었어요. 속으로라도 좀 쪽팔려 해야 될 텐데요. 그렇죠? 속으로도 안 할 것 같아서 문제입니다만. 제가 사실은 원래 그런 이야기를 오늘 좀 더 하려고 했었다가 그걸 내일로 미루겠습니다. 오늘은 알겠습니다. 제가 좀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이 이야기를 먼저 끄집어냈는데요. 예. 이게 제가 잘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브리핑은 축복하는 기분이 주제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주제를 고른 이유는 김용민 PD님께서 김용민의 정치쇼가 되는 건가요? 제목이요? 네. 그런 셈이 됩니다. 예. SBS에서 2시간짜리 대형 프로그램을 맡으셨다는 소식을 제가 페북을 통해서 봤는데 정말 마음이 너무 좋더라고요. 저렇게 훌륭한 방송이니 그동안 공중파에서 완전히 차단이 됐고 김용민 PD님 이야기로는 간첩 대접을 받으면서 몇 년 동안 공중파 그치에 했다가 그 긴 인고의 시간을 끝내고 다시 그 천재적인 재능을 공중파를 통해서 전할 수 있게 되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주제를 고른 거고요. 예. 축복과 축하의 브리핑이니까 들어주시는 분들도 함께 축복해 주시고 따뜻한 선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저 혼자서 소망을 해봅니다. 무척 부끄럽습니다. 예. 정말로 축하드리고 그 이야기는 이제 다시 하겠습니다. 예. 오늘 경제학 주제는요. 선물, 기프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생일이나 기념일에 주고받는 그 선물을 뜻하는 겁니다. 오늘 드리는 이야기의 바탕은 찰스 아이젠슈타인이라는 사상가의 이야기입니다. 아이젠슈타인이 쓴 책 중에 신성한 경제학의 시대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의 부제목은 한계에 다다른 자본주의의 해법은 무엇인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책을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찰스 아이젠슈타인을 소개해드리면 이 사람은 경제학자는 아니고요. 사상가라고 통칭해서 부르는데 실제로는 수학과 철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소개하는 영문 위키피디아를 보면 특이하게도 학자 이렇게 소개가 안 돼 있고요. 퍼블릭 스피커, 대중연설가 이렇게 직업이 소개돼 있어요. 그리고 기프트 에코노미의 지지자
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물 경제학의 지지자, 창시자 뭐 이렇게쯤 되는 사람입니다. 팟캐스트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친근하게 느끼실 수 있는 건 이 사람 자체가 굉장히 유명한 팟캐스터이기도 합니다. 그냥 대학에서 강연을 하고 이런 것보다 책을 쓰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하고 팟캐스트를 통해서 자유롭게 자기의 자상을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대단한 카피레프트주의자이기도 해요. 차차 설명드리겠지만 이 사람이 주장하는 선물 경제학이라는 건 정말로 우리 인류의 경제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돈, 이익 이런 게 아니고요. 사람들끼리 따뜻하게 주고받는 선물, 요게 경제학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쓴 책을 10몇 개국어로 번역을 해서 PDF판을 만들어서 무료로 온라인에 다 올려놨습니다. 그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많은 독자들에게 드리는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굉장히 멋지게 사는 사람이에요. 책을 읽어보면 굉장히 뛰어난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데 나이가 67년생입니다. 이제 겨우 51죠. 그래서 저는 이런 천재들을 보면 열등감이 생깁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50을 향해 가는데 아이젠슈타인은 나이 40대 2007년에 인류의 도약이라는 명절을 발간하면서 그 천재성을 세상에 알렸으니까요. 대단한 천재들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오늘 이야기 주제는 선물이고요. 아이젠슈타인은 신성한 경제학의 시대라는 책에서 인류가 서로 주고받았던 선물이 얼마나 경제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는지를 설파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경제학에서 배울 때 화폐라는 건 이런 거라고 배웠죠. 원래는 태초에 물물교환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래서 돼지 뒷다리 하나를 가져가면 저쪽에서는 꽁치 3마리를 내주고 이런 식으로 물물 경제가 이제 경제의 기반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물 교환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불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조개 껍질이나 금이나 이런 금속 등을 동원해서 화폐를 만들었다. 요 주장인 겁니다. 근데 아주 평범해 보이는 주장이지만 이 주장에는 굉장한 이데올로기가 숨어 있습니다. 뭐냐면 시장 만능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류는 태초부터 물물 교환을 통해서 거래를 하고 살아왔고 그래서 그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래가 인류의 본능이었으며 그래서 그게 가장 효율적인 분배 방식이다라는 주장을 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과 거래라는 게 태초부터 존재했던 운명적인 것이니만큼 그 거래를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화폐 또한 매우 신성한 것이다. 이런 시각이 생기죠. 그리고 화폐가 지배하는 세상, 돈이 지배하는 세상, 자본주의는 굉장히 자연스럽고 지당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걸 한번 바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주장이 서로 맞다고 해도요. 화폐라는 것이 인류의 삶을 굉장히 큰 방향으로 바꿔놨다는 건 부인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물물 교환을 할 때는요. 축적, 그러니까 자본을 쌓아둔다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화폐가 없던 시절 사람들은 돼지고기나 생선을 물물 교환을 하는데 이걸 저축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래 저장을 하면 상하니까요. 그래서 저축이 불가능하니 자본을 축적해서 부자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욕심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원시시대 사람들은 꼭 필요한 만큼만 먹을 것을 잡고요. 그때그때 먹거나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화폐가 생긴 이후에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화폐는 생선이나 돼지 뒷다리랑 다르게 저축이 가능한 수단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깨닫습니다. 더 많은 화폐를 축적하는 게 가능하구나. 욕심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욕심은 서로를 죽고 죽이는 전쟁으로까지 번집니다. 그러니까 그 주류 경제학의 이론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요. 단순히 교환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화폐가 인간 세상을 뿌리부터 바꿨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물물 교환이나 시장에서 하는 거래가 자본주의 경제학 가르침대로 인간의 본능에 기반한 것이라고 해도 그것이 탐욕을 가속화시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젠슈타인은 그 기본 전제부터도 잘못됐다고 주장을 해요. 아이젠슈타인이 던진 질문은 이겁니다. 진짜? 물물 교환이나 거래가 시장이 태초부터 있었던 인간의 본능이었다고? 천만에 그것부터 틀렸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돈이라는 건 뭐냐? 아이젠슈타인의 주장은 돈은 선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젠슈타인은 태초부터 물물 교환이 있었던 게 아니고요. 태초부터 인류에게 존재했던 건 고마워하는 마음, 보답하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의 표시였던 선물이라는 겁니다. 이걸 이제 성경식으로 풀었으면 아이젠슈타인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태초에 선물이 있었으니, 태초에 고마워하는 마음이 있었으니, 태초에 보답하는 마음이 있었으니 우리 인류는 행복하게 번성하였다. 뭐 이런 개념인 겁니다.
아이젠슈타인은 이거를 굉장히 많은 고대 문헌을 통해서 입증을 해나가는데요. 예. 그리고 고대 문헌을 찾아보면 수렵을 하는 채집인들 사이에서 물물 교환은 굉장히 드문 일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돼지 뒷다리 하나 줄게. 대가로 꽁치 3마리를 내놔. 이런 식의 거래는 사실상 수렵 시대에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고대 수렵인들은 피차 필요한 걸 어떻게 마련을 했느냐? 대가를 바라는 거래가 아니고요. 선물로 해결을 했다는 거예요. 예. 아, 저쪽 부족 사람들이 돼지 뒷다리가 부족하대. 그런데 우리는 좀 남아. 선물해 주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요. 바로 보답하는 마음이라는 개념입니다. 지금 경제학에서는 아예 사라져버린 단어죠. 보답이라는 건요. 하지만 누군가가 나에게 돼지 뒷다리를 선물하면 사람은 보답하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고마워하는 거죠. 그래서 꽁치 3마리를 내줬다는 겁니다. 거래를 한 게 아니고요. 보답 차원에서요. 예. 그런데 만약에 지금 우리 마을에 꽁치가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가진 게 없어요. 보답하는 마음을 표시를 해야 되는데 재산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쓸모는 없지만 그래도 예쁜 조개 껍질로 목걸이를 만들어서 이걸 주면서 감사를 표시합니다. 그리고 야, 나중에 우리가 꽁치 많이 잡으면 꽁치 들고 선물 들고 찾아갈게요. 이런 약속을 하죠. 바로 이때 상대에게 내준 선물인 그 조개 껍질이 화폐의 기원이었다는 겁니다. 아인슈타인 주장에는요. 그러면 경제학의 가르침은 화폐란 원래 인간의 본성적인 거래라는 거고 그 거래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다라는 게 주류 경제학의 주장이지만 아이젠슈타인은 천만의 말씀, 인간의 본성은 선물하는 거고 보답하는 마음이고 화폐는 그 보답의 상징이었다는 겁니다. 요게 우리 언어 습관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책에서 드는 예가 토아리피, 나마우 뭐 이런 문화를 예로 들던데 저는 여기가 어딘지 잘 모르지만 아무튼 토아리피나 나마우 같은 문화권에서는 산다, 판다, 빌려준다, 빌린다 이런 단어가 구분이 안 돼 있대요. 그냥 하나의 단어라는 겁니다. 이 말은 사고, 팔고, 빌려주고, 빌리고 요게 하나의 개념이라는 거죠. 뭐냐? 남는 사람이 필요한 사람에게 선물하는 개념입니다. 현대 언어로 와도 이게 굉장히 많이 담겨 있습니다. 아이젠슈타인 주장인데요. 제가 언어를 잘 몰라서 입증은 못하겠습니다만 중국어, 독일어, 덴마크어, 노르웨이어, 네덜란드어, 에스토니아어, 불가리아어, 세르비아어, 일본어 이런 언어들에서 빌린다와 빌려준다라는 언어적 개념이 구분이 안 돼 있대요. 이건 그냥 하나의 행위라는 겁니다. 영어도 마찬가지래요. 영어는요. 빌리는 게 borrow라는 단어고요. 빌려주는 게 lend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옆 사람한테 돈을 껐어요. 이때 영어를 쓰는 단어가 borrow일까요? lend일까요? 이거 정확하게 구분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미국 사람들 중에서도 lend를 써야 될 때 borrow를 쓰기도 하고요. borrow를 써야 할 때 lend를 쓰는 사람이 무지 많다는 겁니다. 예. 이 책에는 안 나왔지만 제가 이걸 읽다 보면 우리말도 그렇잖아요. 빚쟁이. 이거 빚을 진 사람일까요? 빚을 빌려준 사람일까요? 이게 헛갈리죠. 근데 사전을 보면 둘 다예요. 빚을 진 사람도 빚쟁이고 빚을 빌려준 사람도 빚쟁이입니다. 정반대의 행동인데 이게 하나의 단어로 사용이 되죠. 이게 왜 그러냐면 애초부터 이 행위는 하나였다는 겁니다. 아주 엄밀하게 사고, 팔고, 대가를 바라고, 꿔주고, 대가를 지불하고 빌리고 이게 이렇게 복잡하게 나눠진 행위가 아니고 풍요로운 자들이 부족한 자들에게 선물을 주는 하나의 행동으로부터 출발을 했다는 거죠. 제가 이 책 한 대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선물은 빈 곳을 향해 움직인다. 원을 그리며 도는 선물은 가장 오래 빈손이었던 사람을 향해 움직인다. 그러다 그것을 더 필요로 하는 누군가가 나타나면 오래된 경로를 벗어나 그를 향해 움직인다. 우리는 관대함으로 인해 빈손이 되지만 우리의 빈손은 다시 부드럽게 전체를 끌어당긴다. 움직이는 선물이 빈손을 채우러 돌아올 때까지 이 사회는 진공 상태를 싫어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정말 멋진 개념인 겁니다. 우리 인류는 이렇게 선물을 주고 나누는데 그것도 가장 오래 빈손이었던 사람한테 그 선물을 줍니다. 그리고 누군가 더 필요로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선물을 다시 그 사람에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젠슈타인이 이후에도 책에서 뭐 새로운 대안화폐나 지역화폐나 다양한 경제학 개념을 소개를 하면서 대안을 제시를 하는데 오늘 그까지 나가진 않겠습니다만 예. 이 말 하나만은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우리 인류는 선물을 주고받는 본성을 가졌고 그 선물에 고마워하며 보답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게 물물교환이나
시장보다도 훨씬 더 앞서는 우리 인류의 본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 폴란이나 이런 위대한 경제학자들의 이론을 살펴봐도 사람의 마음에 존재하는 보답의 개념, 그 선물의 본성, 이걸 굉장히 주목합니다. 저 역시도 이제 자본주의가 한계에 다다르다면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이런 나눔의 본성, 보답의 본성을 회복하는 사회여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믿어요. 책의 한 대목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이 아이젠슈타인을 참 좋아하게 된 게 이 대목 때문인데요. 제가 이제 주변에서 경제 공동체, 사회 공동체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면 경제학을 오래 공부하신 분들이 저를 비웃으세요. 이완배 쟤는 꿈을 꾸고 사는 애라고. 공상주의자라고. 공상주의자. 예, 그러니까 생시몽이나 오웬이나 프리에 같은 공상주의자들 좋아한다고 그렇게 비웃으시는데, 아이젠슈타인이 이 책 맨 마지막 후기에 쓴 대목을 하나만 읽어보겠습니다. 인류에 대한 아이젠슈타인의 따뜻한 축복 같은 겁니다. 우리는 기적을 일으킬 수도 있다. 지금 지구의 상태가 기적을 필요로 한다면 말이다. 재통합의 시대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예견할 수 없지만 이것만은 분명하다. 우리 세대가 끝날 무렵에는 우리가 태어날 때보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더 아름다워진 세상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세상은 해가 갈수록 뚜렷이 더 좋아지는 세상일 것이다. 일이란 어떻게 먹고 살까에 대한 답이 아니라 어떻게 선물을 잘 나눌까에 대한 답일 것이다. 국경을 넘는 일은 검문의 경험이 아니라 환영받는 경험이 될 것이다. 우리는 자기 자신의 연장인 집에서 살고 아는 사람들이 기른 음식을 먹으며 재능을 다해 만들어진 최고의 물건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사라진 그러나 우리 마음이 갈망하는 친밀함과 공동체의 풍요로움 속에 살게 될 것이다. 우리가 듣는 가장 큰 소음은 자연의 소리와 아이들의 웃음소리일 것이다. 허황된 꿈이라고 생각하는가? 우리 마음은 지나치게 좋은 것을 꿈꾸기를 두려워한다. 이런 얘기가 분노와 좌절과 슬픔을 불러일으킨다면 그것은 누구나 지닌 상처, 즉 분리의 상처를 건드렸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그런 꿈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우리 내면의 삶은 억누를 수 없다. 이제 우리의 내면의 삶을 믿고 서로 의지해 그런 삶을 꾸려나가자. 낡은 세계가 무너져가는 지금 우리에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을까? 이렇게 적습니다. 예. 대가를 바라는 삶이 아니고 선물을 주고받는 세상을 사는 건 꿈 같은 이야기처럼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꿈을 꾸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 무너지는 자본주의가 한계에 다다르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게 아이젠슈타인의 이야기인 거죠. 제가 그 사석에서 김용민 PD님과 사적인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사이는 아니지만 2년 넘게 함께 방송을 하면서 확신하는 건 이분이 참 좋은 분이구나. 그리고 이분의 진보는 정말로 따뜻한 진보구나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평가를 하듯이 방송 천재시고요. 그런데 어떤 이유로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었던 그 천재적인 재능을 이제 공중파 방송에서는 사용할 수 없게 됐죠. 축출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김 PD님의 재능을 정말 활짝 꽃피울 수 있는 2시간짜리 방송을 시작을 하십니다. 물론 저는 새벽에 하셨던 뉴스 브리핑도 참 좋았지만 저는 김 PD님에게 좀 더 긴 시간의 방송이 주어져야 그 천재적인 재능이 잘 꽃피울 거라고 생각을 쭉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오랜 기다림 끝에 그 일을 하게 되셔서 한 명의 정치자로서 또 팬으로서 정말 축복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게 이런 거죠. 김 PD님은 아주 어려운 시기에도 그 길을 잘 걸어주셨고 역사의 진보와 정의를 위해서 암울했던 박근혜 4년 동안 변함없이 그 길을 걸어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많은 정치자분들이요. 거기에 고마워했고 또 응원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정치자분들의 성원과 응원이 김용민 PD님이 이번에 공중파 큰 방송에 다시 복귀를 하시는데 가장 큰 원천이 됐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건 정치자분들께서 김용민 PD님께 드리는 선물 같은 겁니다.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응원을 한 거죠. 그 응원은 김 PD님께서 걸어오신 그 길에 대한 감사이고 아마 보답하는 마음 이런 걸 겁니다. 함께 기뻐해주고 고마워하고 보답하는 마음. 그 선물의 문화가 저는 사회를 지탱하는 축이 될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이제 2시간짜리 공중파 방송을 시작하시면 김 PD님께서는 당연히 정치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응원과 사랑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 마음에 보답하실 차례가 되는 겁니다. 제가 아는 김 PD님은 내가 잘나서 공중파로 돌아간다라고 생각하실 분이 절대 아니에요. 당연히 청취자 여러분들의 응원과 사랑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들이 주신 선물을 잘 기억하시고 보답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실 분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런 이해관계 없이 서로 주고받는 선물 속에서 감사하고 보답하고 응원하고 사는 문화 속에서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공동체성이 복원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소식이 참 좋더라고요.
김 PD님과 김 PD님을 응원했던 많은 분들의 공동체성이 오랫동안 주고받았던 응원과 보답의 선물이 이제 이런 결과를 낳은 거죠. 전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청취자의 한 명으로서 방송인 김용민 PD님을 정말 좋아하는 팬 중에 한 명으로서 정치쇼를 맡으신 걸 진심을 다해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이런 차원에서 오늘 선물에 관한 따뜻한 찰스 아이젠슈타인의 탁월한 관점을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과 나눠봤습니다. 아이고, 참,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이 소식이. 정말 뭐 저는 다른 것보다도 삐끗하면 한 방에 훅 갈 수 있다. 이 마음만은 변치 않고 마이크를 잡겠습니다. 이 약속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꼭 그러실 겁니다. 김용민 PD님은 사석에서 보면 막말 이미지와 달리 정말 따뜻하고 좋은 분이셔서요. 하여튼 정말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네, 하여간 우리 이완배 기자님에게 부끄럽지 않은 방송이 되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님.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 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라 싸고 열라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장실 굿모닝 화장실 바나 굿모닝 바나나 미궁 대장사랑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이건 제가 써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채순잔치, 가게 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이제 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드디어 한국 재벌 흑역사 학원이 나왔다고요? 네, 아직 정식으로 나온 건 아니고 지금 이제 예약 판매에 이번 주부터 들어갔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많은 분들이 기다렸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지금 저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사실은 뭐 나중에 따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한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만 회사 상반기 재정 상태 때문에 어쨌든 이 책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로 회사에서도 고민이 굉장히 많은데 하여튼 뭐 굉장히 다들 불안해하면서도 어쨌든 뭐 지금 예약 판매가 시작이 됐습니다. 아유, 우리 애청자분들 이완배 기자님께 진 빚이 많습니다. 아니요, 무슨 말씀을요. 제가 애청자 여러분들께 정말 진 빚이 너무 많죠. 네. 여러분 많이 책 구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터넷 서점에서 한국 재벌 흑역사 학원, 한국 재벌 흑역사 학원. 상권은 이제 삼성하고 현대자동차 편이었죠. 네, 상권도 절판이 됐다가 이번에 이재용 구속 석방 부분을 새로 넣어서 3월 12일에 이제 상학원 다 정식으로 발매가 되고요. 예. 상권은 개정 증보판으로 다시 나왔고요.
예스24와 알라딘 두 곳에서만 지금 예약 판매가 진행 중인데요. 제 입으로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한데 어쨌든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학원은 그럼 어떤 재벌들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까? SK와 롯데 두 곳입니다. 아이고 우리 롯데 얼마나 핫한 롯데입니까? 예, 그 글을 이제 정리를 했던 이종무 실장에 따르면 삼성과 현대편이 되게 묵직한 나쁜 놈들을 다룬 느낌이라면 SK와 롯데는 정말 찌질한 나쁜 놈들을 다룬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학원의 주제는 찌질함이고요. 네. 한국의 돈 많은 재벌들이 얼마나 찌질할 수 있느냐를 보실 수 있는 뭐 그런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국 재벌 흑역사 상권 증보판 나왔고 하권 새로 나왔습니다. 상하권 한꺼번에 사면은 뭐 어디 덧납니까? 고맙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예,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국 재벌 흑역사 하권 그리고 상권 많은 사랑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이제 트럼프가 불을 붙인 통상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 통상 이야기를 자주 드리게 되는데 이 이슈가 한국의 이슈를 넘어서서요. 국제적인 초대형 이슈로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다룰 수가 없는 측면이 있고요. 개인적인 느낌이지만 이 정도로 이슈가 빠른 속도로 번져나간다면 저는 이번 통상전쟁이 40년 가까이 유지돼 왔던 신자유주의 시대를 완전히 허물어버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입니까? 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만약에 내일에 별 뉴스가 없다면 내일쯤 한번 따로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주 브리핑에서 김용민 PD님께서 상세히 소개를 해주셨던 대로 우리 시각으로 3월 2일 아침에 트럼프가 사실상 관세 부과안을 결정을 했죠. 보기 3개 중에 1번을 선택한 겁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철강에 일률적으로 25%의 관세를 붙이는 안이죠. 그런데 예상했던 바지만 후폭풍이 엄청납니다. 제가 처음에 미국이 철강 관세안을 밀어붙일 때 미국이 과연 저 뒷감당을 할 정도로 여전히 최강대국이냐 이게 상당히 의심스러웠거든요. 이제부터 진짜 테스트가 시작이 됩니다. 미국이 그만큼 강한 나라냐 땅이 있는 나라냐 이걸 제대로 한번 봐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처음에 12개 나라 관세안을 만지작거렸을 때만 해도 미국은 은연중에 중국, 러시아는 어차피 붙을 애들이고 한국 같은 우방국들은 내가 두들겨 패면 맞을 거야 라고 안이하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의 대응이 굉장히 강했죠. 그래서 12개 나라의 50%가 넘는 관세안은 반발이 너무 심할 것으로 보이니 전 세계적으로 엿을 골고루 먹이는 1번 안을 사실상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이 과연 미국 입장에서 현명하냐?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저라면요. 제가 트럼프라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2번 안, 그러니까 한국 등 12개 국가를 왕창 엿먹이는 안을 밀어붙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관세율 자체는 50%가 넘는 고율이고 상대 국가들의 반발도 굉장히 강하겠지만 이건 12개 나라일 뿐이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하고 싸워야 됩니다. 상대가 12개 나라에서 수십 개로 불어난 거죠. 그리고 지금 드러났듯이 다른 나라들의 반발 강도가 어마무시합니다. 심지어 미국 내 안보 세력들의 반발도 굉장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날린 건 직격탄이 아니고 아무리 봐도 저건 그냥 자폭탄 같은 거였습니다. 자폭탄? 우선 이제 가장 거대한 경제 블록인 유럽연합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EU의 반응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모래 속에 머리를 쳐박고 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요건 장클로드 융커라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의 발언인데요. 제대로 한번 붙어보자 이런 이야기죠. 예. 융커 위원장이 내세운 전략은 이거예요. 미국의 할리데이비슨, 버번 위스키, 리바이스 청바지에 관세를 물리겠다. 미국과 이성적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만 머리를 모래 속에 쳐박고 가만히 있지는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로이터 통신 보도를 보면 EU가 28억 유로, 우리 돈으로 한 4조 원 가까이 됩니다. 어마무시한 금액에 해당하는 미국산 수입품의 25% 보복관세 부과를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부터는요. 예. 캐나다요. 원래 이번 안을 채택했으면 캐나다는 그 12개 나라에 포함이 안 됐고요. 그런데 이번에 전 세계의 관세를 물리면서 캐나다도 걸려들었습니다. 근데 캐나다는 미국에 가장 많은 철강을 수출하는 나라여서 피해가 가장 큰 나라가 됩니다. 그런데 반응이 이렇습니다. 쥐스탱 트리도 총리의 발언입니다. 우리는 관세 부과를 완벽하게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는 캐나다 산업을 방어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 보복하겠다는 이야기인 거죠. 예.
중국 반응이 묘합니다. 당연히 격렬히 반발할 줄 알았는데 은근히 신이 난 눈치입니다. 그래요? 네, 중국은 알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저 정책이 세계를 지배해왔던 미국의 위상을 크게 떨어뜨릴 것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네, 이러니까 중국은 트럼프 잘한다. 계속해서 그렇게 망해라. 뭐 이런 내심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중국 반응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 발언은 아주 일상적이에요. 미국의 관세 부과 방식은 근거가 없다. 중국 외에도 각 나라가 미국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이렇게 반발을 했고요.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트럼프 정부가 21세기 관세 장성을 쌓고 있다. 이는 세계 무역기구 규정을 공공연히 어기는 행위.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강도가 그렇게 강하지 않죠. 예. 근데 이게 중국 반응에 대해서 흥미로운 국내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뉴스원 기사던데요. 제목이 미국 철강 관세 부과, 중국은 오히려 웃고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아마 제 생각에는 중국의 내심을 제일 잘 설명하는 기사일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중국도 직접적으로 미국에 수출하는 철강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요. 그렇게 큰 피해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미중 패권 다툼에서 우위로 올라설 절호의 기회를 맞은 거죠. 뉴스원 기사를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해 다보스 포럼에 직접 참석, 중국이 미국을 대신해 자유무역의 챔피언이 될 것이다 라고 밝혔다. 중국은 이번 기회를 이용해 미국은 보호무역, 중국은 자유무역이라는 대립구도를 이어가 중국이 세계 자유무역의 챔피언이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키려 할 것이다. 미국의 철강관세 부과를 오히려 역이용, 중국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것이다. 이뿐 아니라 중국은 세계적 보호무역주의를 이용해 자국 산업을 더 쉽게 보호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구글 등 미국의 유명 IT 기업들은 대부분 중국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이 안보를 내세워 이들의 진입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꾸준히 중국에게 미국 기업들의 중국 시장 접근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의 철강 관세 부과 조치를 빌미로 이를 계속 거부할 수 있게 됐다. 지금 중국은 웃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제일 정확한 분석 같습니다. 중국이 신이 난 거죠. 그리고 이제 각 나라 반응 중에 제일 웃겼던 건 일본입니다. 일본은 그동안 트럼프하고 정말 잘 지내려고 노력을 했죠. 일본의 꿈이 자위대를 합헌화하는 거고 결국은 군사 강국으로 재도약하는 건데 그동안 트럼프를 잘 보니까 돈만 좀 퍼주면 미국이 이런 요청을 다 들어줄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아베는 트럼프 발밑에 강아지처럼 불어왔죠. 그런데 이제는 사태가 심상치 않은 겁니다. 일본이 만약에 이번 보복에서 빠지면 완전히 호구 잡히는 겁니다. 추가적인 공격을 일본이 다 뒤집었어야 되죠. 이걸 일본도 바보가 아닌 한 알고 있습니다. 이 무역전쟁 시대에 호구 잡히면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눈치를 싹 보던 일본도 살짝 발을 디딥니다. 니혼게이자의 신문을 보니까요. 일본 경제산업성 내에서 미국의 이번 조치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크다라는 보도가 나와요. 그래서 EU가 WTO에 제소에 나설 경우 일본 역시 참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눈치를 연락해 보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먼저 보복하겠다고 우리나라처럼 깡있게 얘기는 못하는데 EU가 제소에 나서면 우리도 한 발 얹을게요. 지금 이런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정부가 보여준 태도에 비해서 훨씬 미적미적하지만 우리는 뭐 즉각 보복을 전문했으니까요. 일본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한국, 중국, 캐나다까지 다 보복을 전명했는데 가만히 있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트럼프의 저 정책이 미국 자본가들에게는 지지를 받느냐 여러 차례 강조드렸지만 천만의 이야기입니다. 자본은 당연히 자유무역 체제의 붕괴를 두려워하죠. 그런데 이번에 이 뉴스가 확산되면서 제가 좀 놀랐던 건 미국 내 안보주의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패권주의자들, 정통 공화당 강경파들이죠. 이 사람들 반응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일단 반응을 한번 쭉 보겠습니다. 우선 미국 CNBC가 2일에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계획 발표 이후 미국은 동맹국들과의 관계에서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다. 관세 부과가 동맹국들과 긴장을 조성해 미국의 안보적 우려를 촉발할 수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기억을 해보시면요. 조선일보 같은 또라이들은 처음에 어떻게 보도를 했냐면 와, 한국이 미국한테 관세 맞는다. 문재인이 잘못해서 미국과 경제동맹은 물론 안보동맹까지 위태롭다. 미국이 우리를 버리면 어떡하냐. 이 지랄들을 했죠. 그런데 지금 보면 정작 안보 분야에서 누가 쫄고 있냐면
미국이 쫄고 있는 겁니다. CNBC 보도를 보면 야, 저러다가 한국 같은 동맹국들이 중국하고 붙으면 어쩌냐? 이걸 지금 걱정을 하고 있어요. 미국 항공우주산업협회 국제문제 담당 레미나탄 부회장 발언을 보겠습니다. 이 협회는 무기 파는 곳이죠. 그런데 이 무기 파는 단체 부회장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종종 무역과 안보 협력이 서로 뒤엉키는 것을 봐왔다. 무역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할 때 외교나 안보 협력에서 긍정적인 관계를 갖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거죠. 트럼프 그만해 임마. 이러다 큰일 나겠어. 이렇게 지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스티븐 비들 미 조지 워싱턴대 교수 발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미국의 이해에 대한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한국 등 동맹국들의 참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동맹국에 상처를 주는 무엇인가를 취한다면 미국의 이해가 걸린 지점에서 캐나다나 독일, 한국과 같은 동맹국의 참여를 끌어내기가 어렵다. 특히 한국 같은 나라에 대해서는 이번 정책이 어떻게 보이게 될지 매우 우려스럽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세요. 조선일보 같은 또라이들이나 미국이 우리를 버릴까봐 벌벌 떤 거죠. 안보 분야에서조차 진짜로 떨고 있는 곳은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겁니다. 버락 오바마 정부 때 육군 장관 지냈고 지금은 AIA의 그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에릭 페닝의 발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는 미국 우주항공과 방위산업 관련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국과 좋은 무역 관계를 유지할 때 상대국이 미국산 무기 구매에 더 많은 관심을 두거나 미국과 더 협력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지금 미국 경제의 두 축 중 하나인 군수산업의 정확한 시각입니다. 야, 예전에는 한국 좀 겁박하고 해서 무기도 많이 팔아먹었는데 트럼프 저 새끼가 지금 이상한 짓 하는 바람에 이제 한국이 우리 무기도 안 사주겠다. 야, 지금 이런 걱정을 자기들끼리 하고 있는 거예요. 조지 부시 행정부에서 백악관 비서실장을 보낸 조슈아 볼턴. 이 사람은 대표적인 공화당의 사상가고요. 제가 한번 소개를 했던 미국 3대 경제 로비단체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의 회장입니다. 이 사람이 폭스뉴스 썬데이라는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서 직접 이야기를 합니다. 트럼프는 무역전쟁이 쉽고 이길 만한 것으로 보는 것 같지만 그건 그렇지 않다. 특히 요즘 같은 글로벌 시대에는 아무도 무역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 그건 손 흔드는 것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요까지는 그런데 요 다음 발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부시 행정부의 사상가의 이야기인 거예요. 이런 관세 부과 방식으로는 중국산 과잉 공급과 같은 진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 중국의 관행을 고치려면 우리 친구, 동맹과 뭉쳐서 중국을 함께 압박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해요. 이게 뭐냐면 야, 이 미친놈들아. 지금 한국 같은 동맹하고 지금 잘 지내야 돼. 그래야 중국을 견제해. 그런데 트럼프 네가 한국, EU, 캐나다 이런 주요 동맹들을 다 박살을 내고 있어서 우린 엿됐어. 앞으로 중국 어떻게 견제할 거야?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로 꼽히는 공화당 상원 의원 중에 린지 그레이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강경한 대북 강경파예요. 그런데 이 강경파 상원 의원이 CBS 방송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 알루미늄에 관세를 매기겠다고 한 것은 큰 실수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내려놓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중국은 승리하고 우리는 이런 관세 체제에서 패배하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미국 내 분위기가 예상되실 겁니다. 예. 월가가 자유무역 체제가 깨질까봐 전전긍긍하는 걸 넘어서요. 한국 같은 전통의 우방을 중국에게 넘겨줄지도 모른다는 공포. 이것 때문에 미국 군주산업을 축으로 한 세력들도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피벗 국가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정말 이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미국이 하자는 대로 하면 무기나 구매해줘야 되고요. 호구짓이나 당해야 되지만 우리가 당당하게 대처하면 이제 미국이 걱정을 합니다. 야, 우방국 한국이 중국 편 들면 어쩌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처한 피벗 국가의 장점이 활짝 꽃이 피는 그런 순간인 겁니다. 오늘은 한 가지만 더 첨가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부는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문제인데요. 지금부터는 이제 제 개인적 생각을 말씀드릴 텐데 아마 생각이 다르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제 생각이 반드시 정답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정도로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우리 정부가 보여줄 통상에 관한 태도는 저는 조금 숨을 죽여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12개 나라에 엄청난 관세를 물리겠다는 안이 유력했을 때
우리 정부가 즉각 보복을 점명한 건 여러 면에서 굉장히 훌륭했다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상 전쟁은 미국과 한국의 문제가 아니죠. 미국과 EU, 미국과 중국, 미국과 다른 여러 나라 등등으로 전선이 매우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을 관세안이 50몇 %에서 25%로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피해도 거의 없어요. 이럴 때 우리가 살짝 한 스텝 뒤로 빼보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강대국들끼리 지들끼리 싸우라고 놔두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게임 이론에서 말하는 tit-for-tat 전략이라는 걸 많이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이 tit-for-tat 전략의 핵심은 많은 분들이 조금 오해하시는 게 상대가 때리면 우리는 반드시 보복한다. 요거 하나만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tit-for-tat의 핵심은 정확하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상대가 배신하면 반드시 그만큼 보복으로 돌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핵심은 뭐냐면 상대가 협조적으로 돌아오면 과거를 불문하고 상대를 용서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핵심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상대가 아무리 나쁜 놈이라도요. 지난 판에서 상대가 협조의 버튼을 누르면 우리는 다음 판에서 무조건 협조 버튼을 눌러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상대가 협조하는 게 나한테 유리하고 배신하면 반드시 보복당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물론 지금 미국의 관세 정책이 한국이 협조적으로 변한 건 아닙니다. 우리도 관세를 맞긴 맞으니까요. 하지만 12개 나라의 왕창 부과하는 안에 비해서 우리가 맞는 강도는 훨씬 약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대응 강도도 그만큼 낮아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만약에 한국에 더 우호적으로 나오면 그때는 또 그만큼 우호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피봇의 위치를 점하는 중요한 전략입니다. 물론 기분이야. 그동안 미국이 해왔던 깡패짓 생각하면 이번 기회에 EU와 중국 이 거대 세력과 연대해서 미국을 박살내자 이러고 말은 하고 싶죠. 근데 그게 게임 이론상 현명하지가 않습니다. 미국도 중국도 EU도 결국은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서 패권을 다투는 거대한 세력일 뿐인 겁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천명했던 보복 관세를 철회하자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우리가 예상했던 것만큼보다도 훨씬 더 약한 강도로 지금 우리가 맞고 있다면 보복의 강도도 딱 그만큼 줄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정부가 막 나서서 우리가 당당히 보복하겠다 이렇게 막 큰소리칠 이유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은 EU하고 중국이 대신 해줄 겁니다. 우린 그냥 약간 한 걸음 떨어져서 당한 만큼 보복한다라는 원칙을 지키되 싸움의 선봉장 역할은 이제 다른 곳에 넘겨주는 거죠. 네. 지금까지는 우리가 앞장서서 잘 싸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뒤로 한 걸음 물러나서 싸움의 추이를 보면서 실질적인 이익을 챙기는 준비를 하는 여유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 시간을 번 기간 동안 우리만의 준비를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어떤 시각으로 이 무역전쟁 국면을 맞이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오늘 너무 길어졌으니까요. 내일 만약에 별다른 뉴스가 없다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 정도로 미국 내 반응과 세계사회의 반응 등등을 묶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완배 기자님, 우리 한국재벌 흑역사 학원 출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할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별 말씀을요. 고맙습니다. 이 책을 안 사면 인간입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이러면 뭐라고 리시브를 해야 돼. 그냥 따뜻하게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면 우리 민중의 놀이에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아서요. 네, 그냥 따뜻하게 관심을 많이 보여주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또 이 책이 또 본인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민중의 소리를 위해서 쓰인다고 하니까 일석이조네요. 이완배 기자님 체면 세워드리고 또 민중의 소리 더욱 살찌우게 하고요. 그렇게 되면 너무 행복하고 기쁠 것 같습니다. 네. 살찌우게 한다기보다는 지금 빈사 상태인데 여러모로 또 도움이 된다는 점. 예, 양심 있고 양식 있는 언론 하나 우리가 키운다는 생각으로 이완배 기자님이 쓰신 한국재벌 흑역사 학원 나왔다는 소식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자, 이완배 기자님 내일도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글도 남보다 빨리 깨치고 참 똑똑했는데 갈수록 실력이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혹시 초등학교 교과서 본 적 있어요? 어려운 어휘가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 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내 아이의 어휘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죠. 어휘 공부의 정석. 초등어휘 3천, 초등어휘 5천. 검색창에 초등어휘 3천을 쳐보세요. 엄마, 이거 뭐야? 된장찌개 너무 맛있다. 아, 그거 저번에 멸치 맛있다 그랬지? 바보 멸치에서 국물팩이 새로 나왔다기에 그걸로 국물을 내봤지. 솜씨 좋은 엄마가 센스까지 있으시네. 100% 국내산 천연 재료로 만든 바보 국물팩. 바보 저염 멸치와 새우 중 가장 맛있는 중화새우를 넣어 단맛과 깊은 맛이 깔끔하게 우러납니다. 무염 바보 멸치와 바보 국물팩은 포털에서 바보 멸치를 검색하시거나 02-587-3599로 전화주세요. 오늘 녹음 끝나고 한 잔? 술 끊는다며. 새해가 되면 술 끊겠다는 결심들 많이 하시는데요. 네.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요. 네, 술 친구미 있잖아요. 아니 다들 술자리만 있으면 오라고 난리잖아. 술친금 들고 가야지. 술친구를 그렇게 퍼주니까 부르지. 술친금이 있어야 술자리가 오래 간단 말이야. 내 친구들이 전부 다 술친금 인정했어. 오빠도 한 잔 콜? 그렇다면 가지야. 네이버에 술친구를 검색하세요. 멀쩡합니다. 진짜. 이제 수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완배 기자님의 새 책이 나왔습니다. 네. 이게 한 며칠 홍보를 해야 됩니다. 예. 이렇게 번번이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실 민중의 소리의 명운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사주셔야 민중의 소리가 이게 살아남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완배 선배님 주머니에 뭐 들어가는 게 없어요. 월급은 들어가겠죠. 하지만 조직을 위해서 책을 썼고 여러분 이완배 기자의 이런 멸사분공 기억해 주시고 한국재벌 흑역사 학원 한국재벌 흑역사 학원 상권이 집이 없는 이런 몰상식한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경우엔 또 상권도 사시면은 상식인 문화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모든 인터넷 서점에서 다 파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은 예스24하고 알라딘 두 곳에서만 팔고 있고요. 아마 방송이 나갈 때쯤 아니면 그 다음 날쯤 되면은 다른 곳도 걸릴지 모르겠는데 아직은 뭐 예약 판매 상태니까요. 예. 알라딘 예스24 두 곳에서만 판매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유광석이라는 패친 논현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데 이분이 이 책을 안 사면 그게 인간입니까? 라는 저의 이 말을 듣고 안 살 수가 없었다 해서 상권학원 다 샀습니다. 예. 이 유광석 패친께 한마디 드립니다. 한 권만 사면 인간입니까? 이렇게 저희 회사의 사정이 좀 다급해서 부탁을 드리긴 했는데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시니까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러다가 이 쥐구멍으로 가시겠네요. 우리 이완배 기자님. 자,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예, 어제 오늘은 저한테는 참 여러 가지로 정말 좀 착잡한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엊그제 JTBC에서 보도됐던 안리정 충남지사 이야기가 많은 분들을 충격에 빠뜨렸고요. 저도 정말 멘탈 붕괴 상태였습니다. 지금도 사실 좀 그렇고요. 우리 저 패널들, 우리 김용민 브리핑 패널들 다 지금 멘붕 상태예요. 네, 저도 지금 딱 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화도 정말 많이 나고 너무 절망스럽기도 하고요. 대한민국의 진보 진영에 속해 있다고 믿는 저 같은 한 시민의 마음을 정말 완전히 무너뜨리게 했어요. 서글프고 화가 나는 그런 소식이었는데 원래는 오늘 통상 이야기를 하루 더 하려고 했는데 기분 자체가 통상 이야기를 잘 못 다루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JTBC 보도 등을 통해서 알고 계시는 것 이상으로 제가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좀 더 다른 시각으로 볼 통찰력도 없고요. 분야 자체도 경제 속설과는 맞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이 문제를 접하면서 젠더 문제나 이런 게 아니고요. 경제 영역에서 드릴 수 있는 그리고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제 시각에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젠더에 관한 이야기는 저도 남성의 일원으로서 많은 반성을 하면서 이제 오고 가는 이야기들 속에서 듣고 배우고 하는 수준이어서 더 이 사건에서 얹어서 말할 능력은 없습니다. 다만 젠더 문제와는 별개로 노동의 본질, 이건 정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특히 올해 나이가 48인데요.
제 고등학교 동기들은 49살이 됐고요. 나이가 50 근처에 오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알게 된 사람들 중에 정치에 입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뭐 고등학교, 대학교 선후배들도 그렇고 종합직 기자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취재원들도 그렇고 뭐 선후배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정치를 계획하고 또 혹은 이미 진출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이죠. 예. 제가 사람 사귀는 폭이 넓지 않아서 그분들과 그렇게 많이 가깝지 않지만 어찌됐건 이름을 알고 지인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분들이 정치권의 문을 두드리는 모습을 보고 그분들에게는 오늘 이야기를 꼭 전해드리고 싶어요. 물론 그분들이 방송을 들으실진 모르겠지만 가슴에 담아뒀던 이야기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엉뚱하게도 오늘은 노동이라는 것의 본질적인 의미가 뭐냐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노동의 본질적인 해석에 대해서는 정말로 다양한 철학적, 경제학적 견해들이 존재합니다. 이게 저 정도 되는 사람이 감히 가볍게 입에 담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 논쟁에 참여한 학자들 이름이 정말 쟁쟁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한 가지 결론으로 완전히 도달하지 않은 것 같아요. 논쟁 자체도 읽어보면 더럽게 어렵습니다. 예. 그런데 이 어렵고 본질적인 논쟁을 제가 이해한 걸 기초로요. 그리고 제가 지지하는 견해를 바탕으로 최대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는 헤겔과 마르크스 이 두 사람의 견해를 기반으로 하는데요. 근데 사실 또 이게 헤겔과 마르크스의 노동관도 일치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두 사람의 차이가 있는 듯 없는 듯 하는데 이게 또 나중에 후기 구조주의쯤 오면 뭐 알티스의 발리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또 조각조각 나뉘어가지고 엄청난 학문적 논쟁의 주제가 됩니다. 근데 그 정도까지 가면 저도 잘 모르고 설명도 어려우니까 오늘은 아주 개념적인 단계에서 함께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인간의 노동이라는 것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동물이 하는 행동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나마 좀 쉽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실을 짜는 행동을 하죠. 근데 거미도 거미줄을 만들어서 실을 생산합니다. 그러면 인간이 실을 짜는 행위와 거미의 거미줄을 짜는 행위는 똑같이 노동일까요? 이게 질문입니다. 예. 인간도 집을 짓고 삽니다. 보금자리를 건축을 하죠. 그런데 개미나 벌들도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 보면 개미나 벌들이 지은 집이 인간이 지은 집보다 더 좋아요. 그 구조를 보면 방습, 방열, 냉장 이런 기능까지 완벽하게 자연을 이용해서 갖춰놓은 보금자리를 짓는 개미나 꿀벌들이 있습니다. 이걸 완성도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서울 1960년대 청계천 일대에 엄청나게 지어졌던 판자촌보다도 훨씬 더 나은 거죠. 그러면 인간의 건축과 꿀벌이나 개미가 자기 집을 짓는 행위, 요건 똑같은 노동일까요? 이제 비슷한 질문인 겁니다. 대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이 하는 행위를 노동이라고 부르지만 꿀벌이나 개미, 거미의 행위를 노동이라고 부르진 않죠. 그 차이는, 본질적인 차이는 목적성이라는 것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그런 행동을 하는데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내가 저걸 요렇게 해서 이런 걸 만들어야지 하는 목적이라는 게 있죠. 반면에 동물은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본능에 의해서 합니다. 그게 인간의 노동과 동물의 활동을 구분짓는 제일 본질적인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소고기를 잡는 도축행위를 하면 그건 노동이에요. 하지만 사자떼가 무리를 지어서 사냥을 해서 소를 잡으면 그건 노동이 아니고 본능인 겁니다. 이 말은 인간의 노동의 본질적인 의미라는 거는요. 사람이 목적을 가지고 더 나은 생존을 위해서 자연을 개조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논을 갈고 밭을 메고 이것도 자연을 변형함으로써 사람이 더 나은 삶을 살겠다는 욕구와 목적성이 있는 거죠. 실을 짜고 집을 짓고 컴퓨터를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노동하는 존재가 아니고요. 노동을 함으로써 인간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의식을 가지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자연을 개조하는 행위를 하면서 동물과 구분되는 인간만의 구별점을 찾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노동이 인간을 완성시킨다는 겁니다. 내가 밥을 먹기 위해서 사냥을 하면 그건 동물이에요. 하지만 내가 밥을 먹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자연을 개조해서 논을 갈면 그때 나는 비로소 동물과 구분되는 인간이 됩니다. 내가 비를 피하기 위해서 큰 나뭇잎 밑에서 자면 그건 동물이죠. 하지만 비를 피하기 위해서 나뭇잎을 엮고 지붕을 만드는 이 행위를 하면 비로소 인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동이라고 간단히 불렀던 그 행위는 철학적으로 보면 인간과 동물을 구분시켜주는 그리고 인간을 인간으로 완성시켜주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은 신성한 것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물론 이 노동이 자본주의가 고도화되면서 굉장히 변질이 많이 되죠. 인간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자연을 목적의식적으로 개척하는 행위가 아니고요. 예. 이제는 노동이 자본의 종속이 돼서 자본 덩치를 불려주는 수단으로 변질이 됩니다. 그리고 착취의 대상이 되죠. 그래서 마르크스는 이걸 소외라는 단어로 표현하는데 이건 이제 오늘 주제가 아니니까 생략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 하나만은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노동은요. 인간을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신성한 행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자연을 개조하는 노동은 매우 존중받아야 한다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어려운 개념으로부터 시작을 하냐면 저는 자본주의가 고도화되면서 그리고 노동이 굉장히 세분화되면서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행위의 노동을 생략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분업에 맡기죠. 예. 내가 직접 밥을 짓지 않고 쌀을 직접 재배하지 않잖아요. 내가 직접 집을 짓지도 않잖아요. 옷을 짜지도 않죠. 대신 그 일을 공장에 맡기고 우리는 전혀 다른 노동을 한 다음에 돈을 벌어서 그걸 교환을 합니다. 그런데 일이 이렇게 세분화되고 분업화되다 보니까 본질적으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줬던, 그러니까 우리 인간 사회가 더 나은 생계를 위해서 자연을 개조했다는 그 신성한 노동을 자본주의는 그냥 무시해버리고 퉁을 쳐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빨래나 설거지 이런 거 잘 안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근데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집안은 분업이 잘 돼 있어. 내가 돈을 벌고 내 가정의 파트너가 가사노동을 전담하고 이렇게 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빨래를 하고 밥을 짓고 설거지를 하고 집을 치우고 우리 의식주에 관련된 기본적인 노동은 내가 서로 하지 않더라도요. 분업이 돼 있더라도요. 그 자체로 그게 얼마나 신성한 것인지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노동의 본질이었으니까요. 우리가 월급 받으면서 사장님 눈치 보고 매일 야근하는 건요. 분업화된 이후에 변형된 노동의 모습이고요. 우리를 동물과 구분지어줬던 노동은 더 나은 의식주를 위한 자연의 변형이었다고요. 합의에 의해서 안 해도 괜찮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걸 하찮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진짜 좀 꼴같지 않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런 기본적인 노동을 멸시하는 자들을 저는 정말 같지 않게 여깁니다. 그런 사람들은 인간의 본질이 뭔지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제가 최근에 굉장히 승질이 났던 때가 언제냐면 김무성 씨가 그 러닝셔츠 입고 손빨래하는 사진을 몇 년 전에 올린 적이 있잖아요. 근데 진짜 그걸 보는 순간에 지랄하고 자빠졌네 진짜 이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빨래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이걸 진짜로 하는 사람들은요. 그 노동에 치인 사람들은 빨래하고 설거지하는 거 사진 찍어서 SNS에 안 올립니다. 보신 적 있으세요? 어떤 사람이 빨래나 설거지하는 사진 SNS에 올리는 걸 본 적이 있냐고요. 10만 년 만에 처음 설거지하거나 빨래할 때 올리겠죠. 네, 아무도 안 하는 짓을 김무성이 올린 겁니다. 보통 일반인들은 어떻게 되냐면 빨랫감이 너무 많아서 죽을 것 같다. 어휴, 저 수북히 쌓인 설거지감을 봐. 하고 고통스럽게 싱크대를 찍어서 올리는 경우는 있어요. 그런데 내가 설거지하는 모습, 빨래하는 모습을 찍어서 올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너무 당연히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신성한 노동이고요. 고통스러운 과정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걸 보고 SNS에 올리면서 헤헤거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김무성은 그걸 올려요. 왜? 나 빨래해. 나 서민적이지? 이걸 보여주고 싶어서 올리는 거잖아요. 모든 민중들이 일상적으로 겪어야 하는 그 신성한 노동을 김무성이 안 하는 건 물론이고요. 해볼 생각도 없는데 고작 해냈다는 생각에 폼 잡으려고 찍어서 지금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정치인들 대중교통 타고 다니는 거 SNS에 찍어 올리면 저는 욕부터 나옵니다. 여보세요. 그 대중교통 타는 거 수천만 명의 민중이 매일매일 당연히 하는 신성한 노동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어서 그걸 SNS에 올릴 거리가 안 돼요. 그런데 정치인들은 되게 자랑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철 탄 거 SNS에 올리죠. 나 서민적이지? 이런 말을 하고 싶은 모양인데 지랄들 착착하십시오. 그게 SNS에 자랑스럽게 올라가는 순간 그 사람들에게는 신성하고 당연한 노동의 과정이 마케팅 수단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 일을 매일 겪어야 하는 저는 정말 보면 화가 나요. 조금만 더 해볼까요? 노동이 아무리 분화가 됐다고 해도요. 제가 도저히 이해 못하는 행동 중 하나가 이런 겁니다. 제가 경제부 쪽에 오래 있어서 그런 장면을 많이 봤는데 대기업 사장, 회장 이런 높은 사람들이 차를 탈 때 보면은요.
운전기사분이 차를 이제 중간까지 몰고 나오잖아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높은 사람이고 중요한 사람이라고 하니까 시간을 절약하자 뭐 그런 개떡 같은 취지라고 일단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기사가 차문을 열고 이 회장이 오는 자리까지 뛰어와서 문을 열어줍니다. 근데 제가 그걸 볼 때마다 왜 그러는 건데? 만약에 그게 회장님 시간을 절약하는 행위라면 그나마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 손으로 문 열고 들어가면 더 빠르잖아요. 그걸 굳이 기사가 와서 열고 기사가 닫고 다시 기사가 운전석으로 막 뛰어갑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요. 예. 사람이 그 차문을 못 엽니까? 당연히 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 해요.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당연히 해야 하는 노동, 그게 바로 인간을 동물과 구분시키는 본질적인 노동인데 높은 사람들은 그걸 천시하고 멸시하고 대상화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한번 하면 정치인들이 SNS에 찍어서 올리고 그러는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말씀드리냐면요. 자본가들은 그렇다 치고요. 그 사람들은 민중들을 생각하는 직업이 아니니까요. 자본을 축적시키는 게 임무인 사람들이니까요. 이미 괴물이 돼버린 자들이니까요. 그런데 정치인은요. 대중들의 꿈을 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정치인들은 당연히 대중들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되먹은 한국의 정치인들은 제가 정치를 하는 사람들을 가끔 만나보면 거의 90% 이상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인간이 당연히 해야 하는 신성한 노동을 무시합니다. 이게 어디서 결정적으로 드러나냐면 시장통이나 거리에서는 안 드러납니다. 시민들 만나면 얼마나 깍듯한데요. 그게 다 표니까요. 정치인들이 자신을 신성한 노동으로부터 분리시키는 행동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에 제일 좋은 장소는 집무실에서 비서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 됩니다. 집무실에 의전 담당 비서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본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정말 손 하나 까딱 안 해요. 물론 정치인이 바쁘고요. 그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의전 비서를 두는 거니까 그렇게 분업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문제는 그 필수적인 일을 대신해주는 의전 비서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나의 인간의 본성을 지탱하는 그 소중한 기본적인 노동을 해주는 비서에게 고맙습니다. 이게 아니고 정말 막대하는 거예요. 이건 진보 진영 정치인들로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이 정치를 하면 어떻게 대중들의 꿈을 대리할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 민중들이 접해 있는 그 소중한 노동을 남한테 다 전가하고 자기는 손 하나 까딱 안 하면서 그걸 심지어 멸시하는 자들이 정치를 하면 어떻게 대중을 이해하겠다는 겁니까? 손빨래 하는 거 SNS에 올리는 그 또라이 짓을 하는 김무성 보십시오. 실제로 공항에서 나올 때는 어떻게 하나요? 의전 비서한테 가방을 노루패스로 던져버리는 겁니다. 노루패스. 야, 이 하찮은 것들아. 가방을 옮기는 이런 하찮은 노동은 너희 버러지 같은 놈들이 맡아. 이러고 있는 거죠. 이런 자들은 절대로 민중을 이해할 수 없고 노동의 본질을 이해할 수 없고 인간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근본적으로 정치를 해서는 안 되는 놈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번에 안희정 지사의 성폭행 사건에서 여러 분야가 저를 참 참담하게 만들었지만 제가 화르르 무너진 또 다른 대목이 이거였습니다. 피해자분이 의전 비서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 피해자분 이야기 중에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매일 얼굴을 봐야 하는데 어떻게 얼굴을 붉혀요? 수행비서는 밤에도 부를 수 있고 와서 담배 가져와라, 뭐하라 이런 것들이 그에게 어떻게 악용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답하는 인터뷰가 나와요. 근데 제가 이걸 듣는 순간 아니 왜 담배를 자기가 안 가져가느냐고요. 제가 담배가 떨어져서 사와라라면 제가 그나마 좀 이해가 돼요. 근데 하지만 사실 저라면 저 같으면 외부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차 잠깐 세우고 내 손으로 편의점 가서 담배 사오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편의점 들러서 줄 서고 담배 사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하는 그 행위를 다 안 하니까요, 정치인들은. 그러니까 그건 일단 이해를 하겠다고요. 그런데 담배가 집무실 도대체 어디에 있길래 수행비서를 밤에 불러서 담배 가져와라 라는 말을 하는 걸까요? 왜 그걸 자기 손으로 안 하냐고요. 내 기본적 노동을 대신해주는 수행비서에 대해서 그 노동에 대한 감사와 존중이 있으면 저는 절대로 사람을 밤에 불러서 담배 가져와라 이렇게 말을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런 대목도 있죠. 그분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지사님도 저에게 얘기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늘 얘기하시는 것 중에 네 의견을 달지 말라. 네 생각을 얘기하지 말라. 너는 나를 비춰주는 거울이다. 투명하게 비춰라. 그림자처럼 달아라.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거 좀 정말 참담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 어떤 사람도 누군가를 비춰주는 거울이 아닙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림자가 아닌 거예요.
비록 의전비서라고 하더라도 그건 더 중요한 일을 잘 하도록 사람들이 누구나 해야 하는 신성한 노동을 대신해주는 사람이지 그림자나 거울이 아니란 말입니다. 인간의 노동을, 그 본질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람은 그 노동을 그림자나 거울에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제가 너무 슬펐던 또 다른 대목이었어요. 이게 안지사뿐만 아니고요. 제가 만난 진보 진영에 있는 정치인들 중에 성공한 정치인들 중 많은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모습입니다. 왜 정치적으로 성공을 하면 대중들 앞에서는 서민적인 척을 하는데 정작 대중들의 가장 신성한 기본 노동은 멸시하는 겁니까? 왜 의존을 돕는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민중들의 삶을 이해하고 그걸 대변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어려워 보여요. 그러니까 부디 정치를 하시겠다고 마음먹은 분들이 있다면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노동을 신성시하시기 바랍니다. 민중들이 일상적으로 부딪히는 그 노동이요. 저는 가급적 정치인들이라면 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게 시간 낭비가 절대 아니에요. SNS 사진 찍는 용이 아니고요. 아무도 안 볼 때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고 담배 피고 싶으면 편의점에 직접 들러서 담배도 사보세요. 자본가들이야 그걸 시간 낭비라고 주장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민중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대변해야 하는 정치인이라면 그 행위 자체는 절대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민중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을 배우는 과정이에요. 그걸 귀찮아하거나 무시하는 사람은 정치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모쪼록 정치 지도자를 꿈꾸는 분들이라면 폼으로 그러는 게 아니고요. 마음속 깊숙이 민중들 속으로 들어올 각오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신성한 노동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의전비서를 거울이나 그림자로 여기지 말고 존귀하게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기자로서 이번 사건에서 노동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시점에서 마음이 많이 무너져 내려서 오늘은 뭐 이런 푸념 같은 이야기로 브리핑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뭐 저도 너무 큰 충격을 받았고 침울해서 더 긴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완배 기자님의 코멘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문제긴 하지. 매끼 식단 챙기기도 번거롭고 빼도 금세 다시 찌고. 아직도 몰라? 비타샵 다이어트를 해봐.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어떻게 뺀 거야? 몇 개월 한 거야? 몸에는 안 나빠? 물어 뭐래. 비타샵 가봐. 같이 해.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창걸입니다. 새싹 땅콩차의 전창걸몰에서는 엄선된 원료와 최고의 품질로 프리미엄 차문화를 선도하는 제임스 티스푼과 함께 로얄 캐모마일, 오렌지 레몬그라스, 히비스커스, 애플 시나몬 홍차, 루이보스 오렌지, 보이차, 제임스 티스푼 9종 특선을 비롯 제임스 알커피 핸드드립 원두커피 선물 세트까지 설맞이 런칭 기념 파격 특별 할인가 선물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소중한 분들에게 드리는 고마운 마음 전창걸몰닷컴과 함께 하시죠. 전화문의 070-8635-1288 070-8635-1288 사대강만 먹조라떼. 담양식 돼지갈비를 집에서도 편하게 드실 수가 있다는 건데 먹고 싶다. 100% 현미 쌀국수입니다. 이거 농촌에도 도움되고요. 전통 방식 그대로 100% 우리 한우로 만든 나주곰탕. 남도 먹거리 쇼핑몰의 나주곰탕입니다. 전북 고창 황토에서 자란 군고구마. 이거. 거기 있네요. 그거예요? 예. 맛이 어떤가요? 죽여줍니다. 다음 포털에서 남도 먹거리 이렇게 검색하시거나 1544 1669다. 이제 목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게시판에 한국 재벌 흑역사 상하권 다 샀다는 비로소 인간이 된 우리 청취자분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눈물 나도록 감사합니다. 예. 네. 아직도 구매를 결정하지 못한 야만인들이 있어가지고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뭐라고 답을 해야 되나요? 네. 잠자코 계십시오. 다 사게 해야지. 무슨 우리가 수신료를 걷습니까? 뭐 그렇다고 세금을 뜯어냅니까? 아니 이거 좀 들으면은 그래서 고맙게 청취하면 책을 살 수 있는 거지. 한국 재벌 흑역사 상하권. 에? 네, 하여튼 저희 회사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고개 푹 숙이고 청취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들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완배 기자님의 친절하고도 그리고 낭낭한 설명 이걸 텍스트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한국 재벌 흑역사 상하권. 하권이 새로 나왔고요. 상권은 앞서 나온 책을 좀 더 유려하게 만들기도 하고 보완하기도 한 그런 책입니다. 한국 재벌 흑역사. 상권 있으면은 또 사세요. 상하권.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소개해 주셔서요. 예, 감사합니다. 자, 이완배 기자님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요? 예, 오늘은 성사된 남북한 정상회담에 대해서요. 게임 이론의 틀로 해석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 남북한 정상회담이 갖는 정치사회적인 의미는 이미 많은 분들께서 아실 것 같고요. 김홍걸 의장님이나 김성애 보좌관님이 어제 방송에서 또 상세히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외교나 통일 문제에 대해서 일천한 제가 따로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다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느낌만 먼저 말씀드리자면 정말 대단한 외교적 성과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남북 평화가 한국 경제에 가져다 줄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생각하면 또 지난 9년 동안 박살이 났던 남북 관계를 생각하면요. 정말 대단한 성과를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이뤄내서 정말 기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게임 이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기억을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2017년 7월 6일이죠. 베를린의 옛 시청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던 프랑크푸르트 선언이라는 겁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프랑크푸르트 선언은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었습니다. 저도 그때 정말 이 선언을 높게 평가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선언의 내용은 이런 거였죠.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5대 정책 방향과 4대 실천 과제 요거였습니다. 그리고 핵심은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우리가 쥐겠다라는 것이었는데 사실은 제가 그 선언에서 정말 높이 평가했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어떤 대목이었냐면요. 그 연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오직 평화다. 평화로운 한반도는 핵과 전쟁의 위협이 없는 한반도, 남과 북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함께 잘 사는 한반도다.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진하지 않을 것이며 인위적인 통일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다. 요 대목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들으면서 이 대목이 망가졌던 9년 동안의 남북관계를 복원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 이유는 차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다만 당시 이 선언이 나왔을 때 국내외 반응을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당시 이 구상이 나왔을 때 국내의 반응은요. 북한은 우선 이 베를린 구상을 무시하는 듯 보였고요. 미국은 그게 되겠어? 하고 가짱케 여기는 분위기였고요. 한국의 보수 언론과 야당은 이 구상을 조롱했습니다. 실제로 한동안 북한은 그 이후에도 계속 한국 정부를 건너뛰고 미국과 직접 협상을 하는 통미봉남 정책을 고수했죠. 그러니까 이때 야당과 보수 언론에서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운전석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조수석에도 못 앉을 놈들이 뭐 이런 조롱을 계속했었습니다. 요까지를 분명히 기억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 기억이 왜 중요한지는 차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남북관계나 국제정세를 생각할 때 경제학의 게임 이론은 굉장히 유용합니다. 실제로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상대와 나의 관계로 이루어지는데 이 게임 이론이 적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특히 이해관계나 득실 같은 것만 지배하는 국제관계에서 게임 이론은 굉장히 훌륭한 전략의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동서냉전 때도 그랬습니다만 서구사회에서 북핵 문제나 남북관계를 바라볼 때 이런 갈등적 상황에서요. 제일 귀를 기울였던 석학 중 한 명이 2005년에 게임 이론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던 토마스 셸링이라는 학자입니다. 그 정도로 게임 이론이 갈등 상황에서는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오늘 남북 정상회담을 분석할 게임 이론의 틀은 제가 2번 정도 소개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사슴사냥 게임을
이라는 이론입니다. 혹시 과거에 못 들으셨던 분들을 위해서 다시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어떤 부족이 사슴 사냥을 나가요. 그런데 부족원들이 사슴을 잡기 위해서는 10명의 사냥꾼들이 산 아랫깃에서부터 포위망을 구축하고 사슴을 산 정상으로 몰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산 정상까지 몰고 가면 사슴을 잡을 수 있어요. 사슴만 잡으면 그 부족 전체가 일주일 내내 배부르게 먹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10명의 몰입꾼이 사슴을 몰고 가다가 한 사냥꾼 눈앞에 토끼가 나타난 거예요. 이때 이 몰입꾼이 토끼를 잡기 위해서 몰이 대열해서 이탈을 해버리면 나머지 9명이 아무리 사슴을 정상으로 몰아도 사슴이 이탈한 몰입꾼 자리로 쏙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이 게임의 모형에서는 10명의 단결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10명 중에 1명만 대열을 이탈을 해도 부족 전체가 허탕을 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 제가 그 10명의 몰입꾼 중 1명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슴을 몰고 가는데 토끼가 나타났어요. 이때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유리할까요? 만약에 몰입꾼에서 이탈해서 토끼를 잡으면 하루치 식량을 벌 수 있어요. 하지만 유혹을 이기고 사슴을 정상까지 몰면 열흘치 식량을 얻을 수 있는데 문제는 열흘치 식량을 얻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나는 사슴을 끝까지 몰았는데 다른 몰입꾼 중 1명이 배신을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정상까지 몰아도 사슴을 못 잡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 눈앞에 토끼가 나타났을 때 토끼를 쫓는 게 유리합니다. 하루치 식량이라도 확보를 해야 되니까요. 반면에 우리 몰입꾼 10명은 절대로 이탈하지 않아. 서로를 배신하지 않아. 이런 확신만 있으면 당연히 토끼를 포기하고 정상까지 사슴을 모는 게 유리합니다. 그러면 열흘치 식량을 얻을 수 있죠. 예. 요 게임 이론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모든 게임 이론이 그런 건데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상대의 행동을 예측하는 게 먼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슴 사냥 게임에서도 시작이 이렇게 되죠. 토끼가 나타났을 때 쫓을까? 요때 판단 기준은 상대가 믿을만하면 사슴을 쫓고 상대가 배신할 것 같으면 토끼를 쫓는 겁니다. 전제가요. 상대가 어떻게 하면인 거예요. 그래서 게임 이론 상황에서는 상대의 행동을 먼저 변수로 놓고 그 다음에 내 행동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나 하고 싶은 대로 내깔게 하는 게 아니고요. 둘째로 중요한 부분은 토끼 사냥 게임이 아니라 사슴 사냥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전제는 신뢰라는 겁니다. 10명의 몰입꾼이 서로를 믿고 신뢰하면 최선의 결과를 얻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불신하면 배신을 하게 되죠. 요 모형에서 서로를 신뢰하도록 만들기만 하면 모두가 사슴을 잡아서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남북한 관계를 보면 딱 요 모형입니다. 남한과 북한이 사슴을 정상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슴은 경제도 발전하고 국민도 잘 살고 평화도 이루고 이런 겁니다. 다 원해요. 그런데 남북한 양쪽이 서로를 불신해서 이게 토끼 사냥 게임이 되면 토끼는 이런 거죠. 북한은 체제를 유지하는 거. 남한은 반북몰이로 일부 보수 세력이 정치적 이익을 얻는 거. 뭐 이런 겁니다. 예. 물론 양쪽 국민 입장에서는 사슴을 잡는 게 좋아요. 하지만 상대가 배신할 것 같으면 일단 토끼라도 챙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모델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은 상대가 절대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굉장히 강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 성사 발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놀랐죠. 와, 전혀 예상치 못한 성과다. 저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놀랐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면요. 이게 북한이 갑자기 남북화해 테이블에 올라온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보면 이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온 선물 같은 게 아니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처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구상을 들었을 때 반응을 생각해 보십시오. 일단 무시했죠. 여전히 통미봉남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게임 이론의 핵심은 늘 상대방 편에 서서 먼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한국을 100% 못 믿는 겁니다. 갑자기 남한에서 정권이 교체됐어요. 새 대통령이 베를린에서 새로운 구상을 발표합니다.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요. 야, 문재인 참 믿을 만한 사람이네. 야, 저 정도 대통령이면 남북 대화 재개하고 북핵 폐기도 고려해보고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인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쪽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못 믿는 게 너무 당연한 겁니다.
9년 동안 남북관계 박살났죠. 여전히 한미연합훈련은 때 되면 NLL 근접 지역에서 몇 년 실시가 되죠.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또라이죠. 한국은 언제든지 정권 교체가 되는 나라죠. 이게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었던 거예요. 김정은 정권이 원하는 건 실각하지 않는 겁니다. 가장 두려워하는 건 북한 정권이 붕괴되는 거죠. 그 상황에서 9년 동안 남북관계가 박살이 났는데 갑자기 새 대통령이 잘해보자 그런다고 어이구 잘해봅시다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역사적으로 북한 입장에서 보면요. 한국전에는 언제든지 토끼가 나오면 토끼 잡으러 갈 거야 라는 의심이 있었던 겁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북한 제대로 어떻게 믿어? 북한은 토끼 잡으러 갈 놈들이야.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죠. 보수 언론의 논조가 정확히 그러하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게임은 수십 년 동안 사슴사냥 게임이 되지 못하고 남북 양쪽이 이 토끼 잡으러 뛰어가다가 양쪽 다에게 박대한 이익이 되는 남북의 항구적 평화, 경제적 발전이라는 사슴을 놓쳐왔던 겁니다. 예. 그러면 이 수십 년 동안 이어졌던 토끼 사냥 게임을 어떻게 사슴사냥 게임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슴사냥 게임이 이뤄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는 서로를 신뢰하는 겁니다. 상대가 눈앞에 토끼가 나타나도 토끼를 쫓지 않고 사슴을 쫓을 거야 라는 굳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요 전제를 북한 입장에서 다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이 신뢰가 어떻게 만들어지겠습니까? 하나입니다. 내 체제가 보장되면 만들어집니다. 이게 돼야 신뢰가 되는 거고요. 토끼사냥 게임 국면을 사슴사냥 게임 국면으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이 시도를 처음 한 사람이 김대중 대통령이었죠. 2000년 3월 베를린 선언이라고 불리는 제안을 김대중 대통령이 합니다. 사람들이 이 제안을 뭐 민간 경협 확대하자, 뭐 이산가족 상봉하자, 뭐 남북 기본 합의서 이행을 위해서 당국자 간 뭐 대화하자 이런 차원으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뭘 제일 크게 기억을 하냐면 이 선언에서 제일 제 머리에 콱 박힌 대목은 이거였어요. 둘째 대목인데요. 4대 선언 중에요.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우리의 당면 목표는 통일보다 냉전 종식과 평화 정착이다. 우리 정부는 화해와 협력의 정신으로 힘이 닿는 대로 북한을 도와주려 한다. 엄청난 선언인 겁니다. 이거는요. 통일보다 냉전 종식과 평화 정착을 원한다. 정말로 충격적인 선언인 거죠. 이게 통일 안 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비 걸자면 얼마든지 시비를 걸 수 있지만 김대중 정부는 이 시비를 각오하고 이 선언을 해요. 이 말을 하고 나면 북한 정권에서는 이 말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보통 북한은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통일하자. 남한 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야, 통일하자고? 흡수 통일하자는 거잖아. 우리 붕괴시키겠다는 거잖아.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우리 체제를 무너뜨리려 한다는 위협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은 이 불신을 신뢰로 바꾸기 위해서 토끼 사냥을 사슴 사냥으로 바꾸기 위해서 어마무시한 선언을 한 겁니다. 우리의 당면 목표가 통일이 아니라 냉전 종식과 평화 정착이다. 이런 무시무시한 선언을 한 거죠. 예. 요걸 들은 상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아 그래? 흡수 통일 안 하겠다는 거지? 우리 정권 안 무너뜨리겠다는 거지? 그러면 됐다. 대화해보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당면 목표가 통일이 아니다. 이 한마디가 게임 국면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죠. 그런데 멍청한 박근혜가 2014년 드레스덴에서 드레스덴 구상이라는 걸 발표를 합니다. 뭐 여기서 좋은 말 많이 했죠. 남북한 주민들 문제부터 해결해 나가자. 뭐 민생 인프라를 구축하자. 동질성 회복에 나서자. 별번 좋은 말 다 했어요. 다 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때 북한 입장에서 들리는 이야기는 기억에 남는 건 딱 하나예요. 통일은 대박이다. 이 말밖에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통일은 대박? 북한 입장에서 들으면 아이씨 저 자식들이 흡수 통일하자는 거네. 우리 정권 무너뜨리겠다는 거잖아. 이게 이런 협박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북한이 보여줬던 반응이 뭐였냐면 드레스덴 구상은 남조선 주도의 흡수 통일을 하려는 대결 선언이다. 이게 북한 반응이었습니다. 예. 협박으로 들린 거죠. 그리고 그 협박을 듣고 북한이 어떻게 사슴사냥 게임으로 복귀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후에 계속 핵 만들면서 토끼 쫓아다녔던 겁니다. 제가 문재인 정부의 베를린 구상을 매우 높게 평가하는 대목이 이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분명히 선언을 하죠.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진하지 않을 것이며 인위적인 통일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다. 요 대목입니다. 이게 북한이 정말 듣고 싶었던 말인 거죠. 당연히 앞선 9년 동안 남북관계가 파탄이 난 상황에서 북한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베를린 무장을 즉시 믿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한 1년 정도 지나 보니까 대내외적으로 엄청난 비웃음과 조롱을 받으면서 문재인 정부가 저 태도를 버리지 않았던 거예요. 이러면 이제 1년 정도가 지나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어라, 쟤들 하는 말 진짠가 보네? 믿을만한데? 그러면 우리가 굳이 토끼를 쫓을 필요 있어? 우리 체제를 위협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남북의 항구적 평화를 통해서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사슴을 쫓는 게 유리하겠는데 요까지 이제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 남북 정상회담의 성사는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온 급작스러운 일이 아니고요. 우리는 너희 정권을 건드리지 않아 라는 문재인 정부의 1년 전 선언이 남북한 상호 간에 하나의 신뢰 틀을 형성한 덕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흡수통일해야지, 북한 박살내자, 이런 감정적인 태도는 정말 바보 같은 전략입니다. 이런 전략을 구사할수록 영원히 사슴사냥 게임에서 멀어지고 토끼사냥 게임을 주장하는 아둔한 게임 전략이죠. 북한이 밉고 좋고 이런 거 따지는 게 아닙니다. 뭐가 우리에게 사슴이라는 이익을 안겨줄 전략이냐, 이게 우리한테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 사슴사냥 게임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북한 정권의 분기를 우리는 바라지 않아, 이 간단한 메시지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확신을 하는 쪽입니다. 여기서 하나 잊지 않아야 될 게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뢰라는 틀은 조금의 의심만으로도 깨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3년이 지난 다음에 왠지 북한이 보기에 다음 정부가 남북 대립을 주장하는 보수 세력에 넘어갈 확률이 생길 것 같다. 이러면 사슴사냥 게임은 바로 토끼사냥 게임으로 돌변합니다. 그래서 남북의 항구적 평화라는 우리 경제에 매우 긍정적인 사슴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민주평화 세력의 오랜 집권이 필요합니다. 그 오랜 기간 동안 북한 정권이 쟤들이 우리를 치지 않을 거야 라는 신뢰가 쌓이면 이제 한반도 비핵화, 항구적 평화라는 사슴도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모쪼록 이번에 얻은 소중한 성과가 다시 깨지지 않도록요, 민주평화 세력의 오랜 집권이 이뤄지기를 정말로 간곡하게 소망합니다. 통일 대박 이런 헛소리는 이제 좀 집어치우고요. 평화라는 사슴의 가치가 좀 더 상식적으로 통용되는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브리핑을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예, 말씀 그대로 이 민족 공동체라는 양면성이 또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그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것이 분단 국가라는 그런 앞면이 있는가 하면 그 뒷면에 그 분단 국가인 일본과 함께 손잡고 분단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예, 우리 시대의 과제기도 한데 말이죠. 예. 하여간 참 흥미로운 것은 자유한국당이나 일본 극우들의 입장이나 또 조선일보의 입장이 하나라는 점이죠. 저는 요즘 걔네들 반응 보면서 재밌어 죽겠습니다, 정말. 이 나라와 이 민족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자들이 왜 그렇게 그렇죠. 대한민국의 이익과 또 한민족의 미래를 운운하면서 훈수를 놓는지 참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네. 이런 모순이죠. 분단체에서 이런 모순을 끌어안고 가기엔 참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직 먼 것 같은데요. 오늘 잘 짚어주셨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첫걸음을 잘 뗀 것 같아서 그 먼 길을 잘 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요. 예, 알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또 문익환 목사님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복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도올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강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마가복음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원형이기 때문에. 원형.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서울 지하철 충정로역 9번 출구 앞에 있는 벙커원에서 도울과 만나세요. 율법을 믿으시겠다고? 신약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얼어빠질 그따위 기독교 내 입 앞에서 제발 입도 뻥끗 터지지 말아요. 그런 소리는.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를 겸하는 이 자리. 도울이 진리와 생명이었던 예수를 원형 그대로 복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과감하게 걸머지고 돌아가신 예수를 말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너는 금방 축복받을 일만 남았다. 이게 한국 목사들 99%의 거짓말 설교예요. 도울의 마가복음 설교는 따로 녹화 녹음되지 않으며 현장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도울 선생의 마가복음 설교는 2월 4일부터 진행됩니다. 이제 금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한국 재벌 흑역사 상하권 세트로 나왔는데, 이 책을 구매함으로써 비로소 인간이 된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저희 사무실에서 김용민 PD님께서 이렇게 매일마다 언급을 해주셔서 너무나 열광적으로 감사해하고 있어요, 지금. 아이고. 저희 민중의 소리 구성원들이 김용민 PD님과 이 방송을 듣고 책을 구매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로 열광적으로 감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민중의 소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이 책을 안 읽고도 이 한국 사회에서 생존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의아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성경책도 중요하지만은 성경책 못지않게 중요한 한국 재벌 흑역사 상하권 산 것만 사면 안 됩니다. 아니 구약 성경만 사고 이것이 진리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하권 신약도 사야 된다. 예,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예, 어쨌든 많은 관심 보내주시면 저희 작은 언론사지만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개 푹 숙여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국민들한테 배반하지 않기로 한 민중의 소리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요. 이완배 기자님,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며칠 전부터 해보려고 했던 주제로 다시 돌아와서요. 미국발 무역전쟁이 세계 경제에 어떤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간략하게 며칠 동안 진척됐던 뉴스들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전해졌던 뉴스가 이제 트럼프가 1, 2, 3번 보기 중에서 1번을 선택했다는 뉴스였죠. 그래서 전 세계 모든 나라에 골고루 엿을 먹이겠다고 했던 요 뉴스였습니다. 이게 근데 확정이 아니었고 트럼프가 철강업종 대표들을 모아놓고 했었던 말이고요. 사실상 확정이죠. 그 정도면요. 그리고 아마 지금 이 방송을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들으시는 시간, 금요일 오전 중에 트럼프가 최종 확정을 할 겁니다. 직접 서류에 서명을 하는 시간이 금요일 오전이 됩니다. 그래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최종한 서명 뉴스를 이미 알고 이 브리핑을 들으실 것 같아요. 다만 지난주 아주 미묘하게 달라진 건 지난주에는 1, 2, 3번 중에 뭘 선택할지 예상을 해봐야 하는 브리핑이었는데 이번 주는 이란을 선택하는 건 사실상 확정이고요. 문제는 요 미세한 변화라는 건 이란을 선택하는데 막판에 트럼프가 고민하고 있는 건 모든 나라의 25% 철강 관세를 물리지만 두세 나라 정도를 빼줄 수 있다. 이런 방안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나라 후보가 캐나다와 멕시코입니다. 지금은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의 엿을 먹이는 방안에서 아주 조금 후퇴를 하는 거죠. 친하게 지내야 하는 두 나라 정도 봐주겠다. 이런 걸 지금 막판에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이 봐주는 강도도 별게 아닙니다. 거의 상징적인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캐나다와 멕시코가 봐주는 나라 두 나라에 들어가더라도 관세를 완전히 안 매기는 게 아니고요. 한 30일 정도만 면제해 주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애누리도 아주 작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 면제를 30일 이상 연장할 것이냐 마냐 요건 캐나다하고 멕시코가 하는 거 봐서 결정하겠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예.
이 정책은 제가 보기에 로마 시대 이후부터 지배자들이 피지배 계급을 지배할 때 사용했던 분할 통치, 디바이드 앤 룰이라고 하죠. 요 기술을 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를 다 엿을 먹이는데 그 중에서 내 말을 제일 잘 듣는 두 놈 정도는 구제해 주겠다. 이런 얄팍한 기술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할 통치를 통해서 다른 국제사회에도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내 말 잘 들으면 봐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내 말 좀 잘 듣자, 뭐 이런 메시지인 것 같아요. 아주 얄팍한 기술인데 생각해보면 미국 입장에서 쓸만한 기술인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모든 나라에 엿먹이는 방안이 발표된 이후에 뭐 EU나 중국 할 것 없이 거대 경제 블록들이 엄청나게 반발을 하고 있죠. 또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 보호무역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엄청납니다. 특히 미국의 자본가 월가는 거의 히스테리에 가까운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공들여서 구축했던 전 지구적 자유무역 착취 시스템을 트럼프가 박살을 내고 있으니까요. 이것 때문에 게리 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사임을 했습니다. 이 게리 콘이라는 사람은 백악관 내에서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진영의 리더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월가를 대표하는 사람이었는데 게리 콘은 애초부터 트럼프의 보호무역에 대해서 내 자리를 걸고 막겠다. 이렇게 나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투쟁에서 결국은 패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임을 하고 나온 거죠. 뉴욕타임즈 보도를 보니까 게리 콘의 사임을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 계획을 놓고 벌어진 백악관 내부 투쟁에서 패배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사임이 이뤄졌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보셨듯이 지금 이런 식으로 트럼프 보호무역은 거대 경제 블록의 강력한 반발, 그리고 미국 내 자유주의, 자본가 세력의 강력한 반발, 여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반발이 생각보다 너무 거세니까 이 반발을 뚫기 위해서 낸 아이디어가 분할 통치. 한 두 나라 정도 면제해 줄게, 뭐 이런 거죠. 뭐 미국 입장에서는 쓸만한 얕은 수 같은데 별 효과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 같으면 미국이 자유진영을 끌고 가는 리더였죠. 그래서 미국의 한마디가 자유진영에서는 곧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미국의 보호무역의 거대 블록, 심지어 미국 내부에서도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미국은 지금 힘이 엄청나게 딸리고 있는 겁니다. 딸리니까 저런 짜친 분할 통치 같은 기술을 사용하는 거죠. 과거 같으면 나를 따르라 이 한마디면 됐던 게 한계가 느껴지니까 야, 내 말 좀 들어. 떡고물 좀 줄게. 뭐 지금 이런 지경까지 미국이 온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내 언론이 주목하는 건 우리도 저 떡고물을 먹는 국가에 포함이 될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트럼프는 캐나다와 멕시코 두 나라에만 관세를 한 30일 정도 유예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데 한국도 거기에 끼면 얼마나 좋을까? 과연 낄 수 있을까? 여기에 국내 언론들이 주목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국내 통상 관계자들도 미국 정부를 통해서 로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기에 끼면 나쁠 건 없는 거니까요. 근데 다만 정치자분들이 뉴스를 어떻게 들으실지는 모르겠지만 결과가 났을 테니까요.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저기 끼지 않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덤 같은 거예요. 끼면 좋은 거고 안 끼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주 미세한 차이일 뿐이죠. 50% 넘는 관세 폭탄을 맞을지도 모른다는 뉴스에도 국내 철강업체 주가가 올랐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제는 끽해봐야 25%입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저 25% 관세도 30일 면제를 받는데 낀다면 좋은 겁니다. 그런데 못 받아도 아무 상관없다는 겁니다. 다만 제가 약간 재미삼아 생각을 해본 건 확률은 별로 안 높아 보이지만 만약에 우리나라가 캐나다, 멕시코와 함께 면제받는 국가에 낀다면 이 확률은 별로 안 높습니다. 그러니까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낀다면 조중동이 참 뻘쭘하게 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이쪽 시각은 문재인이 잘못해서 우리만 관세폭탄 맞았다 이 지랄을 하던데 갑자기 미국이 관세를 면제해주는 새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면 얼마나 뻘쭘하겠습니까? 그런 재미난 상상은 되더라고요. 근데 하지만 그 떡고물 국가에 포함이 안 돼도 아무 상관없으니 전혀 개의치 않아도 되고요. 들어가면 좋은 거다. 이런 덤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까지 며칠 동안의 진행 상황 점검을 마치고요. 지금부터는 좀 근본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본주의가 시작된 이래 세계 자본주의의 역사는 크게 거대한 변곡점을 두 번을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출범한 이후 1930년대까지 지속됐던 이른바 고전학파의 시대라고 하는데요.
요 시대는 간단히 말하면 시장을 숭배했던 시기고요. 저는 그냥 착취의 시대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착취의 시대는 반드시 종말을 맞습니다. 이건 제가 예언을 하는 게 아니고 상식이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자본이 노동을 엄청나게 착취를 해요. 그러면 노동이 가난해지겠죠. 이게 자본 입장에서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물건을 만드는데 팔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노동자는 곧 소비자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자본이 노동을 착취하면 착취할수록 착취의 시대가 길어질수록 자본이 만든 물건이 팔 곳이 없어지는 딜레마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이건 자본주의의 숙명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크스 같은 학자는 이 숙명을 간파를 하고 자본주의가 결국은 붕괴를 하고 사회주의가 올 거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물론 사회주의가 올 거라는 마르크스의 예언은 틀렸지만 적어도 끝없는 착취의 시대는 언젠가 끝난다. 이 예언은 매우 지당한 겁니다. 상식적인 수론에 의해서 나온 결론인 겁니다. 1930년대에 벌어졌던 대공황, 이게 바로 그런 관점에서 발생했던 사태였던 겁니다. 자본이 200년 가까이 노동을 착취하다 보니까 노동자는 거덜이 났고 공장에서 만든 물건은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그 물건이 안 팔립니다. 이게 결국은 대공황이라는 엄청난 경제 참사로 이어졌던 거죠. 이 위기를 자본주의는 복지의 시대를 열면서 극복을 합니다. 이 존 메이너드 케인즈라는 천재적인 경제학자의 등장이 계기가 되죠. 케인즈는 위기를 극복하는 아주 간단한 해법을 제시하는데 그건 문제가 자본이 노동을 너무 심하게 착취해서 생긴 거니까 간단하게 그냥 돈을 노동자들에게 나눠주자. 복지정책을 펼치자.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복지정책을 중심으로 케인즈의 경제학이 한 40년 정도 세상을 지배합니다. 이걸 이제 저는 복지의 시대라고 불러요. 복지의 시대는 1980년에 레이건과 대처의 등장, 신자유주의의 시작으로 이제 끝이 납니다. 복지의 시대가 마무리되고 다시 착취의 시대가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자본주의 출범 이래 1930년 대공황이 계기가 돼서 착취의 시대가 마무리되고 복지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이때가 한번 큰 변곡점이었고요. 1980년 레이건과 대처의 등장을 계기로 복지의 시대가 마무리되고 착취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이때가 두 번째 변곡점이었어요. 제가 지루한 역사 이야기를 길게 드리는 이유는 이 두 번의 거대한 변곡점을 거쳤던 현대 자본주의가 세 번째 변곡점을 맞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18년이요. 자본주의의 역사에서 거대한 변화가 생기는 시점일 가능성이 저는 꽤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신자유주의가 지배했던 40년 가까운 착취의 시대가 종말을 구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착취의 자본주의는 반드시 끝이 나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자본이 노동을 착취하면 착취할수록 물건을 못 팔게 되니까요. 그건 끝이 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때죠. 트럼프가 미국 자본가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저 보호무역을 강행하는 이유도 노동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예요. 노동자들의 분노를 이용하려고 트럼프는 보호무역을 지금 강화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이 만약 그 거대한 변곡점의 시기라면 세계 경제가 굉장히 큰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이게 표본이 많지 않아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요. 논리적으로 상상을 해보면요. 과거의 두 번의 거대한 변곡점은 성격이 굉장히 다릅니다. 1930년, 즉 착취의 시대가 복지의 시대로 넘어오는 순간에는 대공황이라는 세계적인 경제 혼란이 벌어졌어요. 근데 반면에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1980년 신자유주의의 등장, 즉 복지의 시대에서 착취의 시대로 넘어오는 과정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부드럽게 넘어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착취의 시대에서 복지의 시대로 넘어가는 국면에서는 자본을 힘으로 제어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본은 본능적으로 착취를 멈추지 않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힘이 막강하죠. 그래서 대공황 같은 엄청난 사태가 벌어지기 전까지는 자본은 질주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질주를 멈출 대항 세력의 힘도 자본에 비해서는 굉장히 약하죠. 그러니까 결국 어떤 지경까지 와야 착취의 시대가 끝이 나냐면 대공황 같은 폭망을 한번 거쳐야 자본의 힘이 비로소 제한이 되는 겁니다. 세상이 한번 망해봐야 그제서야 자본 니들이 너무했구나. 이제 너희들은 좀 찌그러져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여론과 대항의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복지의 시대에서 착취의 시대로 넘어오는 국면을 보면 이건 그냥 자본이 힘으로 밀어붙여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신자유주의를 구상했던 월가 세력들이 오랫동안 힘을 비축한 다음에 레이건이나 대처 같은 얼굴 마담을 내세워서 삽시간에 세상을 장악해버리죠. 그리고 특히 복지의 시대가 한참 진행이 되는 국면이 되면 우리 민중들도 탐욕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와, 신자유주의, 부자들의 세상, 멋질 것 같아. 나도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탐욕을 유발하기 때문에 의외로 평등과 복지의 세상이 허물어지는 과정은 세계 경제의 폭발적인 위기 같은 게 없이 그냥 부드럽게 자본의 의도대로 쓱 넘어갑니다. 우리 역사를 봐도요, 비슷합니다.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김대중 정권이 집권을 했을 때, 역사상 처음으로 수평적 정권 교체가 일어났을 때 시대가 어떤 시대였었을까요? IMF라는 엄청난 경제적인 사고가 터졌습니다. 이 정도 돼야 사람들이 이거 보수 정권과 자본이 결탁을 해서 만든 세상은 이렇게 위험하구나 하고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IMF라는 폭망의 사태가 돼서야 우리에게는 평등의 시대를 이끌 지도자가 필요하구나 하고 깨닫죠. 그러니까 한번 나라가 망해봐야 이런 깨달음이 옵니다. 그런데 김대중 노무현 두 평화의 시대를 거쳐서 10년이 지나고 났더니 이명박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보세요. 너무 쉽게 쓱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살만해지고 세상이 좋아졌을 때 우리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어 라는 탐욕을 자극을 하고요. 또 자본이 목숨을 걸고 이명박을 막 밀고요. 이래버리면 자본의 강대한 힘과 사람들의 탐욕이 결합하면서 보수화되는 국면은 그냥 부드럽게 쓱 넘어가 버려요. 그리고 다시 보수 정권 10년을 거친 다음에 9년이죠 정확하게. 문재인 정부로 넘어오는 과정을 보십시오. 거의 혁명적인 과정을 거친 겁니다. 이 말은 역사적으로 이게 전 세계적으로 늘 그랬다는 겁니다. 착취의 시대는 엄청난 혼란을 겪어야 평등과 복지의 시대로 변하는데요. 복지와 평등의 시대는 그냥 자본이 힘으로 밀어붙이면 부드럽게 착취의 시대로 넘어가 버려요. 그러면 2018년 이 국면은 40년 가까이 이어졌던 신자유주의 착취의 시대가 마무리되는 국면일 건데요. 이 말은 엄청난 국제적인 경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세계적인 경제석들이 트럼프의 보호무역이 유발할 무역전쟁은 대공황에 버금가는 경제적 혼란을 유발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저는 우리야말로 대혼란의 시기를 잘 이겨낼 여러 토대를 갖춘 국가라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이야기를 쭉 들었던 건 엄청난 혼란이 올지도 모른데 겁난다 이러시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 혼돈의 시대에 대해서 준비를 잘 해야 되는데 우리 조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국제사회를 보면 그 혼란의 시대에 민중들이 엇갈려서 영국은 브렉시트 같은 선택을 하고 미국은 트럼프 같은 또라이를 지도자로 뽑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미 1년 전에 혼란을 극복하고 민주정부를 세웠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민주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굉장히 강하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보호무역 시대에 무역전쟁이 촉발할 국제적인 경제 혼란에 대해서 능히 이겨나갈 내적인 힘을 비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힘이 지금 정부에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착취의 시대는 대혼란을 거쳐서 결국 복지의 시대로 변하게 될 텐데 그 사이에 있을 엄청난 혼란을 우리는 남들에 비해서 훨씬 줄여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유무역 시스템으로 구성된 전 지구적인 착취 구조에서 우리가 빨리 탈피하는 겁니다. 지금이야말로 내수경제의 중심으로 국제경제가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훨씬 충격을 덜 받는 내수 중심의 경제 구조로 바꿀 절호의 기회가 온 거죠. 전 세계적으로요. 지난해부터 소득주도 성장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나라가 몇 개 될 것 같습니까?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대단한 겁니다. 소득주도 성장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대안이라는 건 여러 학자들이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걸 실질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과거의 수출주도 경제, 자유주의 무역 경제에 속했던 나라들 중에 이렇게 빨리 변모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합니다. 그렇다면은 이걸 지속적으로 주도해 나가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유무역에 의지하던 여러 국가들이 보호무역 시대의 큰 경제적인 혼란을 맞겠지만 우리는 남들보다 한 발 빨리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혼란 속에서 복지의 시대를 여는 선두주자가 될 수 있죠. 지금이 우리나라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복지의 시대를 열 경제정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수출주도 시대는 막을 결국 내리게 될 겁니다. 그게 제가 몇 년 내에 온다고 장담은 못해도 자유무역에 의지한 전 지구적인 착취구조는 막을 내리는 게 운명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대안은
내수 중심의 경제 시스템을 갖춰나가는 거죠. 이 혼란의 시기에 우리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을 굳건히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복지 정책을 펼치면서 복지 시대를 준비하는 겁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안보나 통일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운전석에 앉는 것과 비교를 해서요. 경제적인 격변기 시대에 우리나라가 경제의 운전석에 앉는 모양 이런 걸 저는 상상해봐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엄청난 수출주도 국가였던 대한민국이 자유무역이 붕괴되면 제일 엄청난 혼란을 겪을 것 같았던 나라가 그 소득주도 경제 시스템을 빠른 속도로 만들어 나가면서 위기를 극복하는 훌륭한 모범적인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계적인 경제 혼란이 닥칠지도 모르겠지만 소득주도 성장론은 그래서 더 지속돼야 하고 더 강하게 추진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이야기를 정리해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생신 또는 기념일에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부모님의 소중한 일생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억의 책을 선물해보세요. 부모님의 어린 시절부터 젊은 시절 그리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온 삶의 여정을 한눈에 모아볼 수 있도록 최고 100장까지 들어가는 사진첩과 더불어 기자들이 직접 인터뷰를 통해 작성하는 생애사까지 더해져 오직 부모님만을 주인공으로 하는 세상에 다시 없을 고품격 기억의 책을 10년 노하우로 특별 제작해드립니다. 200페이지 분량 12권에 이북까지 함께 드리는 구성으로 440만 원에 모십니다. 한평생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헌신해 오신 부모님. 아주 오래 기억에 남을 뜻깊은 선물 지금 신청해 보시죠. 평범한 사람들의 아주 특별한 기록. 기억의 책 만민보. 문의전화 1877-1419 1877-1419 민중의 소리. 지금까지 김용민 브리핑,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주간방송 종합편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은 매일 아침 업데이트되는 김용민 브리핑을 통해 가장 먼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편을 모두 마칩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